자, 근데 첫 시작은 거래징수가 적혀 있죠. 자, 이 거래징수라는 건 제가 참 표현을 자주 써요. 부가세법에는 그 과세사업자한테 거래징수의 의무를 줬고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많은 체재와 가산세를 가할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팔면 무조건 거래징수를 해야 돼요. 그럼 거래징수라는 건 어떤 건지 알겠죠? 지금처럼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과세사업자가 과세 대상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면 내가 받는 대가의 10%를 무조건 거래징수에서 세무서에 내라는 게 거래징수예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분양하면 안 되는 사람도 일단 주고 지가 돌려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무실 가셨을 때 사무실 월세 부가가치세 부담 느낄 필요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 부가세 주고 돌려받으면 되거든. 근데 그거 안 주려고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부가가치세 제도는 내가 과세 사업에 쓰는 거라면 뭐 얼마든지 주면 돼요. 돌려받는 기간이 아깝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결국은 다 매출세에서 빼고 줄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죠. 그래서 자, 이 거래징수는 무조건 누구든지 간에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거래징수를 했다라는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거래징수한 사람이 발행을 해줄 거예요. 사업자한테는. 그럼 제가 세금 계산서를 TI라고 쓴 게 이 텍스 인보이스 약자로 TI라고 쓰는 건데, 자, 그럼 이 세금 계산서의 역할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아래에 있는 것보다 거래 공급 받는 자가 거래 징수로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증빙의 역할이 제일 큰 역할이에요. 그럼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면 그 부가가치세를 줬다라는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할 때의 필수적인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럼 세금 계산서는 이것만 역할이 되는 게 아니고 세금 계산서 아래쪽에 여러 개 항목이 있는 게 어떠한 물건들 몇 개를 보냈다라는 송장에 대한 역할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못 받았으면 청구의 동그라미를 해서 청구서의 역할, 받았으면 영수했다라고 해서 영수의 동그라미를 해서 영수증의 역할도 함께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영세한 사업자, 이건 그 영세율이 아니고 영세 사업자, 좀 힘든 사업자들은 기장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보관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장을 한 걸로 가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도 이거는 적격 증빙으로서의 과세 근거 자료로 삼아 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세금 계산서의 역할과 기능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자, 세금 계산서 종류라 적혀 있는데, 세금 계산서 종류라기보단 지금 여기는 사업자별 증빙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 보면 과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는 일반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사업자한테는 해야 되는데, 일반 과세자 중에서 일부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일반 과세자도 있어요.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일반 과세 사업자인데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수증만 발행할 거예요. 그리고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가 수입세금 계산서예요. 부가가치세 받았다는 증빙으로 부가가치세에 이제 10배를 적어서 공급가의 과세표준으로 써서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두 매를 발행해서 빨간색 파란색을 해서 물건 파는 사람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자기가 가지고 공급자용, 파란색은 공급받는 자용으로 공급받는 자한테 보내줄 거예요.
자, 이게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사업자가 이걸 세무서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이 증빙은 사업자가 5년간 보관하는 거고, 빨간색 세금 계산서만 모아서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는 부가가치 신고한테 제출할 거고, 파란색만 모아서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 부가가치 신고할 때 제출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종이세금 계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 이게 없으면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여기에도 적혀 있죠. 이걸 제대로 기재를 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하고 서로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자든 공급받는 자든 둘 다 등록번호가 필요해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도 되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이전에는 우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되기 때문에 세법법전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라고 적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든 사업자 등록번호든. 자, 그럼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 매출세액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신고 안 했을 때 그 사람을 찾고 책임을 부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급하는 자는 등록번호 말고도 우리는 상호와 그리고 대표자의 명칭이 필요해요. 성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급받는 자는 거래 사실만 인지하면 되지, 안 오면 자기만 손해죠. 공제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이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안 쓰면 자기만 손해죠. 그럼 이제 언제 이 세금 계산서에 대한 주고받은 것에 대해 신고해야 되는지 공급 시기를 알려주는 작성 연월일이 있어야 되고, 작성 연월일이 공급 시기죠. 우리 매매추 전표에 쓰는 날.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 발행할 금액.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직접 국내 공급하는 거는 10%, 국외에 공급하는 거나 아니면 국외에 공급하기 위해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랑 연결된 거는 우리는 0% 세율을 부과해서 0원을 직접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거고, 그럼 그 외 나머지 우리 세금 계산서에 막 적혀 있는 우리 주소라든지 우리 업태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업종들 있죠. 그럼 아래 쪽에 품목들에 적혀 있는 공급 일자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연월일 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자주 등장을 해요. 이런 문제 보면 자주 보게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은 없어도 우리는 세금 계산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적었던 아니면 빠뜨렸던 간에. 자, 그럼 이 아래에 세금 계산서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반 세금 계산서라는 건 우리 종이 세금 계산서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는 없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는 없죠. 받을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이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아래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법인 사업자는 의무 발급 대상이에요. 자,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우리 회사는 법인 사업자잖아, 주식회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다고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매출액이 1%. 그럼 1억 발행하면 종이로 발행해버리면 100만원 가산세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장님한테 혼 많이 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우리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이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써야 되고, 아니 3억에 미달되게 되면
아직 그래도 여건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돼요. 종이를. 자, 그럼 자, 우리 세금계산서는 발급만 하는 게 아니라 전송도, 전자발급 명세를 전송도 해줘야 돼요. 우리 그 스마트A 가지고 했을 때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전송하는 거 있죠. 그 전송까지 다 해줘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야지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인데 한마디로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대상이 되어 나중에 가산세 외울 거예요. 이제 부과하고 계산하는 게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법인 사업자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도 누구든지 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하면 그러면 이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를 면제해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5년간 보존의 의무도 면제해줘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발급이든 전송이든 하나라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되는 건데 적법하게 하면 우리는 5년간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게 편하겠죠. 버친구한테 세금계산서 합계표 안 내도 되니까. 그죠? 자, 이거 왜 이걸 열었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이 내용 말고, 자, 그럼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자, 세금계산서의 원칙적인 그런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예요. 우리 공급 시기 공부한 그날이 발급해야 되는 날이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제가 박스에다 넣어서 보낸다는 인도할 때가 원칙인 건데, 그렇다면 자, 얘랑 연결되게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발급하고 나서 뭐 얘는 지금 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시기는 얘는 원칙이 아니라 무조건 발급일 다음 날까지가 전송 시기예요. 자, 나중에도 이야기할 거지만, 자, 어이구, 죄송해요. 자, 미래를 위해서 얘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실기를 위해서 다음날 안 하면 늦겠다라고 할 거예요. 늦겠다고. 그럼 지금 이게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이거죠.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발급도 늦게 발급했다, 발급 안 했다, 전송도 늦게 전송했다, 늦게 전송 안 했다, 이런 거 따질 거예요. 그에 따라서 방금 말했던 그 4개 다 가산세가 다르거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럼 자,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은 인도할 때, 용역은 용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인데, 자, 발급 시기에 특례라는 게 있죠. 특례가 이 후발급 세금계산서 적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특례가 얘가 월합계 세금계산서예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냐면 1요월 내역을 작성일자, 월말 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걸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물건 공급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급을 했다라고 볼게요. 자, 공급을 하게 되면, 자, 우리는 이제 얘를, 자, 잠시만요. 공급이나 잠깐만요. 이렇게. 자, 그럼 공급 기간을 그리고 작성 일자, 발급 기한. 자, 이렇게 보면, 자, 공급 기간을 우리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해서 작성 일자를 말일자인 6월 30일로 하고, 발급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되는 거예요. 7월 10일까지. 기한이니까 며칠까지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다음 나머지는 그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고 거래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7월 31일자로 해도 되고 7월 15일자로 해도 돼요. 이거는 이걸 다음 달 10일인 8월 10일까지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른 달 건 안 된다. 그 이야기. 1요월이라는 건 그 달 것만. 6월이면 6월 달 것만 합칠 수 있고, 7월이면 7월 달 걸로 합쳐서 어차피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7월 말일자로, 6월 말일자로 쓰면 다음 달로 해서 우리 과세기간이 넘어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넘기는 거예요. 1여월이라는 건 그 달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할 때도 쓰는데 사람들이 잘 신경 안 써요. 1영년, 1여월이라는 표현은 써요. 그 해 것만, 그 달 것만, 그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달 건 안 되고 그 달 것만 가지고 해라. 1영년은 그 해 것만 가지고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앞에 역자 붙는 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그래서 적혀 있는 게, 거래처별로 1여월 내에 하게 되면 당해 월의 말일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1여월 이내에서 정해진 기간 합계를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발행일자에서 발행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게, 지금 이거 동그라미 2번이 7월 15일 이것만 했다면 이 날짜나, 아니면 동그라미 1번은 이 날짜나, 이게 지금 적혀 있는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월합계 세금계산서인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 게, 실무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 써요. 그래서 월초에 거래처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월초에 지금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초되면 거래처에 전화해서 12월 달에 물건 주고받은 거 이제 계속 서로 확인하고 이거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서로 거래 사실 확인하고 금액 맞죠? 다 이야기하고 보낼 거예요. 날리면 이제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일 안에 처리를 해요. 제가 제 스타일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왜 5일 안에 처리하냐면 잘못되면 수령세금계산서 날려야 되거든. 이게 이제 10일이 넘어가면 서로 피곤해지니까 그 전에 처리를 할 거예요. 월초에 매월 초마다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에요. 이건.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건 팔았어요. 오늘. 그럼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언제 발행해야 되죠? 원칙. 저한테 물건 팔았으면 오늘 해야지. 인도한 날.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한 거예요. 근데 세무서에서 와서 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성경 씨는 눈빛이 너무 착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그래요? 하고 끝날 거예요. 맞잖아. 누구나 다 그런 소리 알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원칙은 공급식이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도 원칙은 공급식이어야 되는데 마치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다음 달 10일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냥 뭔 소리를 못 하니까. 오늘 왜 안 했어? 그럼 월합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급 기한이 마치 10일까지 하면 되는 걸로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원래 원칙은 그날인 건데 다들 세무서가 할 말이 없는 핑계거리가 확실한 게 있죠. 그래서 이건 옛날부터 제가 일 시작할 때부터 2000도 초반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했다라는 표현을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한글로 봐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에서도 볼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참고로 항상 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계산서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수도 있잖아. 병원 원무과 가면 병원 원무과는 3년만 있으면 괜찮아요. 3년만 있으면 어디 영감님이 돼 있더라고. 원무과는. 근데 3년 되기 전까지는 힘든데 근데 세무사무실 똑같아요. 5년 지나면 1년 차들이 욕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돼 있어요. 3년 뒤에. 1년 차에 엄청 욕하거든 윗사람들. 그 대리하고 시장하고 엄청 욕하는데 1년 차에. 그리고 이직하는데 3년 5년 뒤에 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서 있더라고. 근데 자 이거는 꼭 우리가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반대로 자 이건 이론상으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선발행 세금계산서 이제 계약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 주는 거예요. 아직 물건은 인도도 안 했는데 그럼 언제 발행해 주냐?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험에서 나중에 만날 게 돈 받고 발행한 거예요. 계약금 받고 돈 받았으니까 발행해 줄 수 있잖아. 부가세법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은 인도한 시점인데 인도 안 하더라도 돈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받았다고 미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거래징수에서 세금 부가세 내겠다는 거니까 부가세법은 소원할 일이 없겠죠. 그냥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냐면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부가가치세법이잖아. 회계랑 헷갈리면 안 돼요. 회계는 인도한 시점이 수익인시 시점이니까 제품 매출은 인도할 때 할 건데 지금 미리 돈 받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래 회계 처리는 제품 매출이 아니고 선수금이라 해둘 거예요. 이거는 선수금이라고 해둘 거예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쓰는데 분계는 선수금에 뒀다가 진짜 물건 넘겼을 때에 일반 전표에서 선수금 지우고 제품 매출로 바꿀 거예요. 돈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래 메인 매출 전표 아래쪽 하단부하고 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자, 그럼 이제 이 아닌 경우에 돈 안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보면 7일 이내 대가 받기로 하거나 아니면 7일이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 개가 모두 충족하는 거 있죠. 다음 요건이 우리가 공급 시기가 물건 넘기는 그 돈 받는 시기가 30일 이내 일어나는데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얘가 뭐냐면 자 이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뭐죠? 시라씨? 그쵸, 얘가 ERP죠. 근데 이 ERP 시스템에 우리가 하고 있으면 하는 건데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엔 ERP 시스템을 안 쓰고 있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얘 있죠? 얘도 ERP 시스템의 회계 모듈의 일부만 열어놓은 거예요. 다 풀면 ERP 시스템이 다 되는 거예요. 사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 스마트A 프로그램 있죠? 예. 이것도 ERP 시스템의 회계 모듈이에요. 자 지금 얘는 도전이죠. 똑같은 도전 프로그램으로 시험 보는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이것도 스마트예요. 근데 얘는 들어가면 모듈이 더 많이 열려 있죠. 회계, 인사, 물류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시험에 필요한 모듈의 일부만 열어주는 거예요. 일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전부 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네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신생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프로그램 살 때 여러분들이 고생 엄청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본 프로그램이 이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안 팔아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음식 엄청 맛있어서 이거 먹으러 갔더니만 내가 만들어 먹는데 그럼 그 음식이 안 되죠. 이제 모듈을 구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전자자원관리 시스템 하면서 보는데 전에 제가 마라탕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누가 마라탕 맛있는 집 있다 해서 갔더니만 그 재료를 내가 그 이렇게 사 얹어가지고 결제해서 먹더라고. 저는 음식점은 용역이죠.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해줘야지. 내가 만들어 먹으면 그게 음식점이야. 재료상이지.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 음식점에 간해 먹으라고 양념 두는 데 있죠. 그럼 그게 무슨 음식점이야. 딱 먹었을 때 그냥 맛있어야지. 그죠? 왜냐면 음식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는 게 음식점이잖아. 용역의 공급이라 그랬어요. 음식점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자, 그럼 선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건데,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에서는 그냥 종이 세금계산서 이거는 세금계산서학기에 제출해야 되고, 제출 안 하면 당연히 가산세 부과할 거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발급명세를 해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이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관장이 세무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관장은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죠. 우리 수입세금계산서 계속 발행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유가 뭐죠? 소비육 과세 원칙을 구현하려고 우리나라에 소비하려고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 세율 10% 맞춰서 부가고 물건을 반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10%를 계속 받으니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계속 주는 거죠. 세관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표현을 제출해야 된다지만 전산에서 자동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도 협력의 의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면세사업자의 협력의 의무가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 후에 25일 이내에 세무서장한테 주는 협력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도 과세품 사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는단 말이야. 왜냐면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한테도 부가세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영수증. 자 영수증에는 여러 종류의 영수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수증이 얘네들이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뭐 신용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그리고 영수증. 자, 그리고 그 금전등록기 영수증 안 쓰는데,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얘네들 본 적 있으시죠? 얘네들 본 적 없나요? 버스 승차권이나 KTX 승차권이나 비행기 항공권이나 아니면 영화표 입장권이나 걔네들 다 비슷하게 가로로 길쭉하게 생기고 뒤에 뭔가 엄청 많이 적혀있지 않나요? 그죠? 걔네들 다 같은 애들이에요. 다 같은 애들이 뭐냐면 얘네들 발행하는 애들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 애들이에요. 영화관, 동물원, KTX, 고속버스, 뭐 전부 다 항공기,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 못해서 그걸로 그냥 그 역할하고 자기는 못한다고 막 이런 내용이 뒤에 막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발행되는 업자. 자, 그럼 이 영수증에서 자, 아래에 보시면 자, 영수증 발급하는 사업자라고 적혀 있는데 영수증 발급하는 사업자. 자, 그럼 이 여기는 여러분이 구분을 자, 얘를 피고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피고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 나누는 거예요. 자, 내용을 피고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피고를 기준으로 본다는 게 얘네들은 전부 다 과세사업자인데 그런데 영수증 발급하는 사업자라는 건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 발행 안 해줘도 되고 영수증 발행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얘는 공급받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 받았다는 증빙을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그러죠. 그럼 뭐 어떻게든 다 똑같은 거죠. 사업자라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난 채용 소비자가 아니고 과세사업자다. 증빙 써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건데 이 아래쪽은 요구해도 영수증밖에 발행 못 해주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인 거예요. 그럼 여기 기타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얘가 지금 이거예요. 과세사업자인데 가섭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 있어요. 업종. 이 업종이 우리 목욕, 이발, 미용이 있고 미용실, 목욕탕 이런 데도 있죠. 그리고 여객, 운송 용역이 있는데 이게 우리 대표적인 게 택시, 항공권, 그리고 뭐 고속철도, 그리고 우리 고속버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입장권 발행업자. 나중에 이 글자를 똑같은데 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눈을 쭉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외울 거니까 알아서. 그래서 지금은 근데 얘는 신기하게 금방 외워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안 하는데도 인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시라고 지금도 제가 물밑으로 한 번 더 던진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요구를 해도. 그럼 여기에 지금 가운데 위에 전세버스 아저씨는 위에 있죠. 전세버스 아저씨는 세금계산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까지 전부 다 있는 아저씨예요. 전세버스 아저씨가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버스 아저씨는 전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죄송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아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그거구나. 간에 가서 적었구나.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적혀 있는데, 얘는 뭐 이제 앞쪽에 제가 썼던 말을 다 섞어서 했기 때문에 그거랑 뭐 간주공급이랑 뭐 영세 중에 직수되는 거나 이런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지, 우리 수출하는 재화든 뭐든 영세일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직수출인 경우에는 우리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외국회사가 뭐 아무 말도 안 해줄 거고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서 그걸 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원칙적으로 발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매출에 대해서 하고 일반적인 건 다 봤고, 자, 그럼 241페이지에 오면 이제 매입세액 공제와 납부세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매입세액 공제 쪽으로 가시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쓰는 표현이죠. 공제되는 매입세액. 자, 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순해요. 자, 우리 과세거래,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출한 거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라는 건 나는 과세 사업자인데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면세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한마디로 썼던 안 썼던 상관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공제해 줬다가 과세 사업에 안 쓰면 부가세법은 어떻게 하죠? 이걸 팔았다고 간주 공급하잖아. 그래서 썼든 안 썼든 부가세법은 당당히 공제해줘요. 공제해주고, 공제받아 놓고서 과세 사업이 안 쓰면 너 이거 시가로 팔아버렸어라고 해버릴 거예요. 사온 가격이 아니고. 자, 그럼 우리 원칙적으로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도 공제해주는 걸 기타 공제 혹은 그 밖의 공제라고 해요. 거기에 우리가 영수증인데 인정해주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김해시 선물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의한 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라는 건 간이과세자 거는 안 되고, 일반 과세자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 또 의제매입세.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리 들었던 기억나시나요? 어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사이, 과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사이에 면세사업자가 끼니까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가 나서 최종 소비자한테 세부담이 더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거 제거하려고 없는 매입세액을 이따 해주는 거, 의제매입세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재고매입세액. 자, 재고매입세액은 뭐냐면, 자,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를 세를 따로 계산을 안 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110만 원에 팔았으면 110분의 10이네. 그러면 너 10만 원 이익 봤어. 그게 10%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는데, 간이과세자가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과거에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게 될 거예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그걸 재고 매입세액 공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여러분 있으시면 간이과세자를 세무사도 싫어하고 사무장도 싫어하고 실장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하고 다 싫어할 거예요. 꼭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좋게 말해요. 왜냐면 나중에 일반 과세자가 되면 오세요. 이런 말로
왜냐면 많이 피곤해요. 여러모로 피곤할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이 또 성실 사업자 한다고 뭐 기장해달라고 그러는데 영세한 사업자니까 기장료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안 좋아해요. 자,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세, 이것도 나중에 저와 같이 서식으로 공부할 건데 얘는 이제 재활용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폐지, 고철 이런 고물상이나 중고자동차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가 많이 소비가 안 되는 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중고자동차는 레몬마켓에 대한 이런 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유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높여줬어요. 얘네들이 사기를 쳐가서 세법이 한번 당해봐라고 쫙 올려줘가지고 지금 이 대기업 진입 가능하도록 바꾸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법을. 얘네들이 계속 돈 못 번다고 거짓말하면서 국민적 피해가 좀 많긴 많았죠. 그죠? 그래서 자, 그리고 우리 면세 사업용 감가상 자산의 과세 사업용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면세 사업에 쓸 거면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요. 그런데 오래 쓰는 물건이었던 거야. 감가상각 자산. 그럼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는데 이걸 이제 과세 사업으로 쓴다고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과세 사업에 쓴다 해서 면세 사업에 써버리면 팔아버렸다고 했는데 얘는 면세 사업에 쓴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 안 받았다가 과세 사업에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계산을 해서 또 감가체감률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해줄게라고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받은 내용들이 이야기가 아니죠. 세금계산서 받은 내용들이 아닌데 매입세 공제 주는 걸 우리는 기타 공제 매입세 혹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공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뒷부분에 몇 개만 보고 이제 매입 매출 전표 할 거예요. 월요일날 매입 매출 전표 끝나면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라는 걸 작업하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거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할 수 있도록 복습을 좀 해주시되, 자, 부가가치세는 그냥 이해 위주로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왜냐면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마치 TV 볼 때처럼 영화 볼 때처럼 느낌으로 가요. 내 기억에 남는 게 정확하게 내리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오랫동안 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공부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쭉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리고 일반 전표하고 문제는 제가 제 카페에 있는 분기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 최선을 다해서 좀 봐주셔야 돼요. 다음 주말에는 딴 거 공부하고 싶을 거예요. 다다음 주말에는 또 딴 거 보고 공부하고 싶고, 그 다음 주말에는 기출문제 풀고 싶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이번 주말에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